매일 오전 11시 강한 녀석들이 옵니다. 안녕하세요. 권미란입니다. 물가 안정을 기대했던 시장이 역풍을 맞았습니다. 8월에 CPI 발표 이후에 시장이 다시 한번 뒤흔들리고 있는데요. 광범위한 물가 압력을 확인했습니다. 8월에 CPI 일단 예상치를 넘는 8.3%, 이 8%라는 견고한 하단을 보여줬고요. 또 근원 CPI가 전달 0.3% 상승으로 좀 둔화됐다가 재차 0.6%로 반등을 보여줬는데요. 유가가 잡히는 게 결국에 다는 아니다라는 것을 이번에 보게 됐죠. 전체 물가의 30%를 차지하는 렌트 비용, 이 주택 비용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관건은 긴축의 종료 시점과 또 최종 금리 수준이 될 텐데요. 내년 초에 이 물가가 의미 있는 하락을 보여줄 것이라는 기대는 여전합니다. 기저효과도 있을 것이고 또 유럽의 경기 침체에 따라서 수요 둔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기관 쪽에서 최근 들어서 현금 보유 비중이 역대급이고 숏 포지션도 마찬가지로 역대급이라는 점 역시도 역으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연 내년 4%대 금리 인상에서 우리 모두가 버텨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중요한 대목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또 금리 인상의 속도가 결국에 증시의 바닥을 잡아준다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확인할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강한 녀석들 세 분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강한 녀석들의 강한 코멘트 확인해 보시죠. 수요일장의 코멘트입니다. 신기수 전문가 높아진 연말 금리 전망. 최인호 전문가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윤겸 전문가 지표가 답한다. 인플레이션주, 포르쉐주 주목하자. 이 중에서 최인호 전문가의 코멘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주고 그 대가로 많이 받아가는 거. 네. 이 되와 말이 결국에 10배 차이 나는 뭐랄까요? 평이라고 할 수 있죠. 그냥 우리가 단위더라고요. 예, 단위죠. 예. 네. 우리가 옛날에는 쌀집에 가면 이렇게 네. 사각짜리 대꽉이 있었어요. 이렇게 박기간 대꽉이 있었는데 그걸 10번을 퍼야지만이 이제 한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 말은 우리가 정치에서부터 10배라는 말도 많이 쓰고 10배를 많이 쓰는데 제가 왜 이 표현을 쓰냐면 미증시 3대 지수가 최근 4개월 동안 연속적으로 상승세를 계속 안착을 했었어요. 우리 추석 연휴, 긴 연휴에도 불구하고 계속 올랐는데 그거를 한 방에 어제 전일 미증시에서 한번 크게 나왔죠. 예, 그 부분이 조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2년 3개월 만에 최대 낙폭이 나왔거든요. 지금 정확하게 2020년 6월 1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약 한 2년 3개월 만에 지금 이렇게 최대 낙폭이 나왔는데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강한 쇼크가 좀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 배경에 한번 다시 주목이 될 거는 어차피 다 뉴스플로우에 많이 나와 있는 부분이지만 저는 소비자 물가 지수 CPI 일단은 예상치가 일단 윗돌았다는 점, 그 점이 일단 저 핵심이라 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연방준비제도가 이제 공격적인 긴축 우려요. 이제 재부각되는 사례를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마다 75bp를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어제 밤이 끝나고 오늘 새벽부터는 이제 1이 나온 거죠. 100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어찌 보면 시장 경제에 한번 찬물을 끼얹는 좀 사태라고 보기 때문에 뭐 내일 사실은 기술적 반등으로 다시 올라갈 수는 있다 하더라도 저는 이것도 좀 불안한 요소가 계속 하반기까지 갈 거라고 조금 생각하고요. 또 바이든 대통령이 또 연설에서 또 이번 노동자의 날 또 이렇게 연설에서 한번 나왔던 대목이 한번 보니까 좀 재밌는 말이 나왔더라고요. 이 조커 카드를 한 장 더 가지고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2차 전지 관련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이제 자동차 완성차들을 이제 미국 시장으로 끌어당기기 위한 조직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카드를 더 크게 가져왔더라고요. 이제 BBC라고 해서. BBC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앵커님, BBC. 저 BBB 법안 있잖아요. BBB 법안은 이제 예. 자기 그 그게 법안이요. 이제 변형돼서 인플레이션 예, 방지 그렇죠. 법안으로 예. 예산을 좀 줄여서 바꿔서 통과시켰는데 BBC가 네, 있었죠. 어저께 나온 게 BBC예요. 예. 이게 뭐냐면 배터리하고 바이오하고 칩입니다.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그 한 장을 더 가져왔어요. 그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미국의 한창 경제 성장을 하고 물가 인상분이라든지 상당히 오를 때 오히려 해외 시장으로 많이 제3국으로 많이 보낸 것을 다시 이제 들어오게끔 안착시키는 유도하는 건데 저는 이 부분이
11월 중간 선거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성향이 조금 많이 좀 이렇게 나왔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정치적인 성향이 이제 바이든이 이제 어찌 보면 지금 철학 자체가 지금 미국을 이제 최고의 강국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어찌 보면 그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고 지지율 반등을 조금 보여줄 태세를 좀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BBC라는 자체가 어저께 나왔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바이오가 그러면 바이오가 국내에도 바이오 공장들이 계속 증설되고 일단은 될 건데 그럼 이 상황이 어떻게 지금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냐? 그러면 국내 증시에 최적화된 종목을 발굴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반기까지. 그러려면 바이오보다는 제약, 완성제, 완성되어 있는 우리 말하는 어셈블리 완전하게 완성되어 있는 제조 판매까지 연구까지 만들어진 그러니까 바이오가 아닌 제약 분야와 그 다음에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또 막을 수 없는 어찌 보면 핫한 아이콘이기 때문에 게임주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건설, 뭐 네옴시티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이제 인프라 법안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전선이라든지 케이블, 5G 이런 여러 가지 기초 간접 시설에 관련되어 있는 건설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 같은 경우에는 또 아이폰이 또 새로 출시되면서 또 그에 대한 또 핸드폰 시장 전 세계의 또 글로벌 시장의 또 확대 판매 그에 대한 우리의 수혜적인 부분을 한번 찾아볼 때가 되고 철강 같은 경우는 이번에 또 포스코가 이번에 또 태풍으로 인해서 지금 완전화 지금 하려면 시간이 상당한 이렇게 걸린다고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 스틸 업체들부터 시작해서 이런 관광 업체들이 이 철강 회사들부터 시작해서 한번 찾아본다면 이 미국의 어찌 보면 좀 선진국 강대국이 행하는 행동을 좀 우리가 좀 막을 수 있고 우리 증시에서도 계속 상승폭을 키워나갈 수 있는 종목들을 조금 발굴해 나가는 게 좀 저는 좀 좋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저는 제약, 게임, 건설, 전자, 철강 이 종목을 올 하반기까지 한번 좋은 종목들을 한번 빼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BBC, 우리 어제 얘기했던 내용이군요. 배터리, 칩, 그리고 바이오. 이 바이오 특히, 바이오도 미국 내에 제조를 강화하는 행정명령에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BBC 법안이다. 라는 건데요. 결국에는 뭐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서 파생되는 내용이 될 수 있겠고요. 물가를 낮추면서 미국 내로 제조 시설을 늘리고 투자를 미국 내로 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그런 법안들 강화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에 따라서 연준의 긴축 역풍뿐만 아니라 바이든 역풍까지 감안을 해서 주식시장을 봐야 된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그래서 이 바이오, 반도체, 배터리는 빼셨네요. 네, 배터리는 빼놨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또 최고의 히든 카드이기 때문에 배터리만 빼놓고. 왜냐면 배터리 시장은 빼시고 제약은 넣으셨네요. 제약을 넣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배터리를 빼시는 이유. 배터리 왜냐면 어차피 시총에서 일단은 제일 위에 있는 탑 클래스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일단은 거론할 필요도 없는 부분이고요. 일단 외인과 기관과 일단은 투자처에서 일단 항상 거래량이 나오기 때문에 이건 언급할 필요는 없다고 싶어서 일단 대부분 다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제외하고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당연히 배터리는 들어가죠. 그래서 그것만 빼고 말씀만 드린 겁니다. 예, 배터리 들어가시고요. 네, 관심 그럼요. 업종에. 네. 예, 알겠습니다. BBC 법안의 역풍이 있지만 그래도 배터리, 바이오, 반도체 이뿐만 아니라 게임 등의 섹터에 대해서 현재 관심 업종, 최적의 투자 업종으로 보면서 제한적인 관심을 또 업종에 둬야 된다. 이 안에서도 아마도 종목도 좀 제한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게임, 건설, 철강까지 포함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채팅창에서 의견들 많이 올라오는데 마그마님께서 40%대 금리에 경기가 잘 버텨낼 수 있을까요? 최근 10년 동안 경험 못한 금리인데요. 라고 글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또 서단계 1년차님께서 최인호쌤 지분 개량하셨네요. 라고 글 남겨주셨어요. 예, 머리하신 거 얘기하신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이런 역풍 속에서도 그래도 볼만한 섹터가 있고 아까 배터리를 빼주신 것에 대해서 혹시 지수 하단을 더 열어두시나라는 생각 때문에 또 그 질문 드릴까 했는데 그건 아니신 것 같아요. 지수 하락보다는 이제 소재와 장비와 여러 가지 섹터 부분들이 좀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순환매가 많이 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좋다고 하지만 어찌 보면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순환적인 부분에서 이게 조금 차이가 날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 소재적인 부분이 좀 올라갈지 장비 쪽이 올라갈지 일단 또 상황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일단 전반적으로 그냥 큰 울타리로 봤을 때 그냥 2차 전지 그냥 주로 그냥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최인호 전문가의 코멘트는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입니다. 기대감 조금 줬다가 결국에는 크게 실망하는 시장의 흐름이고요. 예사롭지 않은 낙폭이 나왔습니다. 2020년 6월 이후에 최대 낙폭 3대 지수 나왔고요. 특히 나스닥 5% 급락입니다. 나스닥 5% 급락, 불안감의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빨간불, 그렇지 않다, 시장 분위기는 언제든지 다시 반전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초록불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의 분위기, 투자 심리의 분위기를 결국에 지수의 낙폭으로 판단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나스닥의 5%의 급락은 불안감의 시작이다. 빨간불, 위험의 빨간불이고요. 시장 분위기는 언제든지 왔다 갔다 호떡 뒤집듯이 뒤바뀔 수 있다고 보시면 초록불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 분 의견 보겠습니다. 윤겸 전문가가 노란불이시죠? 네, 노란불 눌렀습니다. 노란불이시고 신기수 전문가, 최인호 전문가 빨간불 주셨는데요. 신기수 전문가님, 그동안 이 금리와 물가의 정점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나스닥 5%의 하락이 하락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뭐 이제 하락의 신호탄이 될지 그 부분은 뭐 지켜봐야 되겠는데 이제 시장의 불안감이 이제 분명히 커진 부분이 있고 조금 이따 이제 제 시황 때 말씀드리겠지만은 이제 시장의 내용상으로 조금 그동안의 가정에서 벗겨나는 비선하는 이제 내용상의 변화가 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가만히 돼서 지금 이제 기로점에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불안감을 현재 키우고 있는 초반이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9월 FMC 중요하게 보시죠. 잠시 후에 코멘트에도 그 내용이 좀 들어있을 것 같습니다. 더 질문 잠시 후에 드리고요. 최인호 전문가님 하락의 신호탄이라고 보시고요. 네, 저는 금리 인상은 일단 기술주가 포진되어 있는 일단은 성향이라고 봐져요. 일단은 다우존스냐, 어쩌면 나스닥이냐, 어쩌면 차이인데 오히려 경기가 저는 이렇게 안 좋거나 이렇게 할 경우에는 다우존스를 조금 한번 더 관심 있게 보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술주 중심이기 때문에 일단은 금리 상당히 또 영향이 또 크게 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은 어차피 하반기부터 시작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연이어서 올라갈 거로 예상되기 때문에 일단 신호탄, 트리거라고 저는 봐지고요. 신호탄이라 방아쇠라 던졌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그에 대한 부분, 국내 시장에서 이에 대한 좀 상당히 좀 이렇게 안 좋게 계속 이렇게 분위기를 좀 잘 봐야 돼. 저 트렌드가 상당히 중요하다 봅니다. 그래서 미국과 국내 요즘에 계속 디커플링과 커플링이 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책과 정치적인 부분과 좀 상호적인 부분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좀 많다고 봐지는데 그럴 때일수록 저는 우리나라 5대 수출 사업이 이 자동차, 반도체, 철강, 조선 이쪽으로 해서 한번 크게 보면서 그 섹터를 좀 봐야 되고요. 일단 하락은 사실입니다. 하락은 사실이고 좋아질 수는 있겠죠. 좋아지고 다시 또 급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박스권에서 상당히 좀 우리를 개인 투자가를 좀 이렇게 괴롭힐 수 있는 어찌 보면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투자의 심리적으로는 사실은 좋지는 않다고 저는 봐집니다. 심리적으로. 오히려 차라리 본의 아니게 이 중장기로 물렸다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물렸다 생각했을 때는 그냥 오히려 긴 호흡으로 가는 게 맞고요. 짧은 단기성 트레이닝으로 좀 들어가기는 조금 이렇게 난이도가 높은 시장이 이제 왔다고 저는 봐집니다. 네, 뭐 그런 내용들을 이미 우리가 다 인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조정이 뭐 1년 이상은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내용들도 굉장히 많았고 뭐 1, 2년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뭐 전문가들이 TV 방송에서도 많이들 얘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난이도가 참 높죠. 예, 너무 높습니다. 그러면서 시장 일단 또 한 번 투자 심리가 더 위축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열어둬야 된다는 의견이었는데요. 대신에 지금 우리 윤겸 전문가가 노란불을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네, 앞서 두 전문가께서 언급하신 내용에 저도 공감하고요. 이제 그 하락과 어떻게 보면 좀 약세장의 또 신호탄, 트리거는 저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또 국내장도 오늘 좀 보면은 국내 코스피도 또 이제 개파락해서 시작하면서 또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국내 증시가 또 이제 저점 구간,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 또 내성 부분, 하방 경직성 이런 부분도 고려할 때 지금 뭐 미 증시하고 같이 또 민감성 연동성에서 움직이긴 하겠으나
또 어떠한 또 반등 부분도 나오고 연말까지는 박스 구간 안에서 좀 혼조 짱으로 이어지면서 등락과 이렇게 상승과 하락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교체하면서 흘러가지 않을까. 뭐 일방적인 과대 낙폭은 아니고 또 일방적인 상승도 아닌 이런 이제 갇혀 있는 그런 혼조 증세가 시작될 거라고 저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락의 어떤 그 시작이 되기보다는 그래도 시장 박스권을 유지하는 그런 흐름을 이어갈 것이다. 라는 전망 주셨고요. 하단은 혹시 더 많이 열어두신 분 있으실까요? 그동안은 뭐 시장 박스권의 전략, 그리고 현금 5, 주식 5가 대세를 이루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짧은 매매, 수익을 줄 때 챙기는 매매 전략에 대해서 꾸준하게 강한 녀석들에서 어떤 컨센서스로 전략을 드린 내용인 텐데, 여기서 지수 하단 더 오늘 열어두신 분 나오실까요? 네, 저는 2350에서 2500을 일단은 박스로 잡고 있고요. 네. 2350까지도 충분히 밑에 열려 있다고 저는 봐집니다. 2350에서 2500. 그러니까 2300 정도가 제일 정확한 표현이라고 봐집니다. 예. 그래서 2300에서 2500 박스권을 계속 유지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이 시장이 계속 변동성이 대형주에서 일어나기를 않기를 조금 바라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어제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의 상승폭을 한번 보셨다시피 이 외인들이 집중적으로 일단은 들어오게 되면 일단 과감하게 일단 베팅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개인 투자들도 왜냐하면 상당히 고점에서 이렇게 매집을 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평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또 어찌 보면 이게 또 기회인가 싶어서 또 이렇게 같이 그때 상승 전환할 때 물타기를 의외로 많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과 기관 이 외인들의 어찌 보면 형태를 봤을 때는 시총 20위에 있는 상위권들이 좀 흔들림이 없이 조금 가졌으면 하는 게 조금 바람입니다. 그래야지만 이 지수의 흐름이 네. 조금 그나마 안정성을 유지될 거로 예상됩니다. 하단 더 열어두셨다고 해서 기존 대비해서 얼마나 열어두신 건지 2300을 이탈할 것인지 그게 궁금했는데 일단 2300 말씀해 주셨고요. 2500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대형주가 더 흔들린다면 좀 더 지수가 하단이 열릴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내다보셨는데요. 우리 채팅창에서 지금 질문 올라오는 거 짧게 한번 해결해 볼게요. 전문가분들께서 답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하방에 걸었나? 벙벙님께서는 하방에 좀 거셨대요. 그래서 생각만큼 주식을 못 샀는데 2시 넘어서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글 남겨주셨는데요. 신기수 전문가님 의견 주시죠. 예, 오늘 사지 마세요. 오늘 관망입니다. 예, 언제까지 관망해 볼까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채팅창에서 물가 잡는 방법이 금리 인상밖에 없는 건가요? 손맞고 선생님께서 글 남겨주셨는데요. 어떤 분께서 대답 주시겠어요? 전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트리플 악재 플러스 국내 또 5종 악재까지 겹친 이런 총체적인 혼란장에서는 백약이 무효고 특효약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금융당국이라든지 정부가 내세울 수 있는 거는 금리 인상 카드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나마 쓸 수 있는 카드다. 그게 가장 큰 카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간밤 물가지표에서 확인했는데 일단 렌트비 문제였고요. 또 가격 인상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격 전이하고 있는 흐름 이런 것들이 물가 상승에 압력되고 있습니다. 자, 채팅창에서 양적 완화 이후에 돈은 풀렸지만 결국 서민들한테 남은 건 없네요. 라고 글 남겨주신 분도 계시는데요. 첫 번째 코멘트였고요. 두 번째 코멘트 가보겠습니다. 신기수 전문가 코멘트입니다. 높아진 연말 금리 전망 전문가님 얼마까지 보시나요? 네, 일단 어제 이제 CPI가 나왔는데 이제 헤드라인 쪽은 사실 그렇게 큰 문제는 없어요. 8.1 예상했다 8.3 나왔는데 8.5보다 낮아졌으니까 이건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는 이제 근원 쪽이 문제입니다. 6.0을 예상했는데 6.3이 나왔습니다. 0.3% 정도 더 올랐는데 근데 이게 왜 그렇게 큰 문제였냐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이제 좀 빠지다가 다시 반등이 나와서 그래요. 4월, 5월 달에 0.6이었다가 6월 달에 0.7까지 올랐다가 이게 월간 대비입니다. 그리고 이제 7월 달에 0.3으로 빠졌거든요. 0.7에서 0.3으로 빠졌다가 다시 0.6% 재차 상승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는 그렇다면 유가도 빠졌는데 이 정도까지 근원 CPI가 다시 또 반등이 나온 것은 아직 인플레이션 정점이 아닌가 하는 이제 불안감이 있는 거죠. 혹시라도
다음 달, 다다음 달에는 그러면 0.7, 0.8 월간 대비로 또 올라가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이제 불안감들이 있으면서, 그러면은 이거는 정말 연준 쪽에서, 금리 어떤 인상 속도를 늦출 수도 없거니와 이것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금리 인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는가. 이제 이런 이제 불안감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제 시카고 선물시장에서 페드 쪽에서는 이제 9월 금리 인상 폭이 1% 가능성까지 이제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제 확률적으로 크진 않아요. 1%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0.75가 이제 유력한데 어쨌든 가능성이 나오고 뭐 노무라 증권까지 뭐 1% 얘기 나오고 이러면서 연말 기준금리 전망에 대해 가지고 타겟금리가 현재까지는 3.75에서 높은 게 4.0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4.0에서 4.25까지 지금 올라갔습니다. 이게 이제 예상치가 높아지는 바람에 적어도 11월, 12월 달에는 0.25% 지금 이제 얘기가 나와 있었는데 지금 11월 달에 0.75% 인상이 또 있을 거라는 이런 이제 가능성까지도 이제 얘기가 좀 되고 있으면서 이러면서 이제 빠졌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오던 얘기 중에서 이제 변화된 건 뭐냐면은 이번 9월 달이 금리 인상 폭의 피크가 될 거라는 부분에서 11월 달까지도 자이언트 스텝이 혹시 가능하지 않을 거라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전망들이 좀 나오는 거. 이 부분이 이제 변화가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근원 CPI가 꺾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뭐냐면은 고용이 너무 탄탄하다. 고용이 너무 탄탄해서 사람들이 임금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호주머니 사정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뭐 렌트도 많이 하고 집도 또 사고 이러면서 근원 CPI가 빠지지 않는다. 이런 거기 때문에 저는 사실 지금까지 이제 그 9월 달에 금리 인상 이후에 10월 달 장세에 대해서 좀 낙관적이었어요. 10월 달 장세에 대해 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는 좀 올라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11월 달, 12월 달은 0.25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시장 전망이 이렇게 바뀌어 버린다면은 그럼 10월도 약간 좀 이제 난항이 좀 예상된다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10월 달에 이제 시장은 뭘 볼 거냐면은 고용 지표가 꺾이나 안 꺾이나. 그리고 10월 달에 이제 9월에 대한 어떤 CPI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데서 굉장히 좀 민감하게 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월 달도 변동성이 좀 동반되는 난항 코스가 좀 예상된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고요. 지금 이제 그 지수상으로 보더라도 잠깐 좀 차트 좀 보여주시면요. S&P 500의 차트를 보시면은 하루 만에 지금 지지선까지 다시 또 밀어 내렸습니다. 그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지지선을 깨느냐 마느냐 아래쪽 지지선을 이 부분인데 이게 깨진다 그러면은 이제 투매가 한번 나올 겁니다. 그러면서 3,750까지는 금방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열어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기술적으로 상당히 좀 안 좋은 모양새를 또 만들어낸 게 뭐냐면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이제 아일랜드 갭은 수평으로만 보시잖아요. 근데 요것도 아일랜드 갭이에요, 지금. 그래서 기술적으로 아일랜드 갭 그러면은 일종의 두들겨 맞는 형태라서 별로 그렇게 좋지 않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하방에 대해서 조금 더 열어놔야 되고 특히 이번 주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동시만기일도 있어요. 주말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런 변동성이 큰 시장을 활용을 해서 좀 이득을 보려는 움직임이 어느 쪽으로 전개가 될지에 대해서 가늠하기가 좀 힘들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의 변동성이 있을 거를 지금 예상보다도 이제 대비는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이렇게 미리 좀 흔들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9월 달에 FOMC 다음 주에 있는데 FOMC 금리 결정 이후에는 오히려 시장이 좀 반등이 나올 걸로 그럴 확률이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매수 기준을 지금 상황에서 현재 상황에서 매수 기준을 제가 점쳐드린다면은 어제의 시가가 4,037입니다. 그래서 어제 시가 위쪽으로 안착이 돼야 됩니다. 4,040선 위쪽으로 안착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이 저점을 안 깼을 경우죠. 3,880을 안 깨고 다시 한번 4,040 그 위쪽으로 안착이 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시장이 이제 바닥이 나오고 반등이 나온다 보셔도 돼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아예 빠져서 밑으로 빠져서 3,800 밑으로까지 빠지면은 그 부분에서는 이제 또 시장 반등을 노리면서 매수가 또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경우를 이제 보면서 그 두 가지의 이 시그널이 발생되기 전에는 우리가 안 움직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해가지고 현금 비중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현금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럼 현금을 그냥 들고 가시면 돼요. 지금은. 그리고 관망하시고 웬만하면은 이것도 저것도 안 하는 형태가 지금 상황에서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 신호를 좀 기다리시는 게 좋고요. 우리나라 증시가 그러면 어디까지 빠질 것인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미국 증시 보면 되고요. S&P 500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S&P 500이 그 시그널을 만들어낼 때까지 그냥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반등 시그널이 나오게 되면 어디를 그러면 우리가 먼저 봐야 될까? 저는 이제 어제 장에서 그런 이제 힌트들이 나왔다고 봐요. 어제 장에서 강했던 그 섹터들이 결국에는 이제 반등이 나오게 되면 또 강할 겁니다. 2차 전지 쪽에 어제 뭐 보면은 외국인들이 상당히 좀 매수를 또 많이 해 들어오고요. 바이오 쪽도 뭔가 좀 임상 모멘텀도 좀 듣고 있고요. 또 자동차 조선 쪽은 실적 섹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하반기에도 계속 좋을 거고, 반도체 쪽이 어제 같은 경우에 보면 외국인들도 사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반등이 나오면은 반도체 쪽 반등이 나오겠구나. 또 모멘텀 섹터는 뭐 로봇이라든가 게임이라든가 메타버스, 네옴시티, 5G, 엔터 이런 쪽들이 순환매를 여전히 돌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관심은 두시되 매수는 시그널 형성 때까지 조금 두고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신기수 전문가님은 신재생 에너지는 빼주셨어요? 신재생도 넣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넣을게요. 아니, 괜히 제가 억지로 넣게. 네, 근데 신재생 중에서 저는 이제 지금은 태양광보다는 네. 풍력 쪽을 조금 더, 왜냐하면 아직 많이 안 가서 예. 태양광은 지금 하나솔루션이라든가 보면은 좀 많이 올라서 약간 조금 이제 정체되는 분위기가 좀 있어서요. 예, 풍력 쪽을 좀 선호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신재생 쪽은 정말 특별한 섹터가 되고 있죠. 올해 내내. 예, 이 섹터 같은 경우는 뭐 실적 뭐 이런 것보다 오히려 좀 덜 간 쪽 가운데서 풍력, 원전도 아니고 풍력을 보겠다라는 의견을 주셨네요. 자, 우리 채팅창에서 나오는 의견들입니다. 인구 감소가 걱정은 참 걱정입니다. 앞산솔님께서 인구 감소 걱정해 주셨고요. 철강주 반등 가자. 손맞고 선생님께서 철강주. 네, 추가 매수 좀 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다른 분이 또 철강주 보유하신 분이 주셨고, 아까 그 최인호 전문가가 우리 제조업이 수출 기업들이 잘해야 된다. 대형주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해 주셨는데, 조금 전에 수주 공시 나왔습니다. 수주 소식 지크님께서도 남겨주셨는데요. 한국조선해양의 수주 소식 나오고 있습니다. 수주가 LNG 추진 자동차 운반선이고요. 3,318억 원 두 척 수주 나왔습니다. 네, 주가는 하락하네요. 그래도 수주는 축하드립니다. 잘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가운데서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장 변동성 장세고 이제는 예측 아니다. 내가 정점론을 얘기했지만 이젠 다시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다. 예측이 아니고 대응이 중요하고 미국장의 흐름을 확인하면 된다라면서 S&P 500 위아래 다 열어주시고 기준 만들어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물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원 CPI가 뒤통수를 쳤죠.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좋았습니다. 계속 하락세입니다. 그런데 뒤통수를 친 게 이 근원 CPI이기 때문에 물가를 잡는 게 정말 이게 참 만만치 않은 일이다. 그래서 연준 부의장이 최근에 말을 보탠 거, 긴축에 따른 경제 리스크 우리 그거 감안할 것이다라고 말한 것도 잘못했다. 그런 얘기 왜 하냐? 물가를 지금 잡아야 되는데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나오시거든요. 세 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년 1분기면 물가가 잡힐 것이다 라고 보시면 초록불, 물가 상승은 앞으로 중장기 동안 이어진다고 보시면 빨간불입니다. 네, 지금 뭐 우리가 물가 지표의 수치 하나하나에 굉장히 뭐 목을 매고 있지만 이거 목 안 매도 물가는 계속 올라갈 것 같다라고 보시면 빨간불입니다. 최인호 전문가, 윤겸 전문가 빨간불이시고요. 신기수 전문가 내년 1분기 물가가 잡힐 것 같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윤겸 전문가님. 네,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신속한 의사결정. 그러니까 예전에 그 옐런 장관도 시인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인플레이션의 신호가 왔을 때 빠른 의사결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물가를 제압했더라면 이제 인정한다, 그런 말도 했듯이 인플레이션은 이제 금리 인상 부분이 이제 맞물려서 적타임에 해야 됩니다. 근데 이미 이제 시기를 놓치다 보니까 이런 부메랑으로 이제 돌아오는 결과를 낳았고요. 물가를 잡는 역사적 통계를 봤을 때도 쉽사리 단기간에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결국에는 또 물가는 예상을 벗어나서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요. 물론 물가는 잡히겠지만은 올 하반기를 넘어서 내년 1분기 상반기에까지 이렇게 물가가 기대치만큼 잡힌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최인호 전문가님 빨간불이시네요. 네.
이 물가 안정이라는 자체는 되게 포괄적인 게 다 내재된 하나의 코드라 생각합니다. 뭐 이게 예컨대 지금 전쟁으로 인한 리스크로 인한 유가 상승분부터 시작해서 인력 관련된 뭐 인건비 관련 부분, 그 다음에 제조업 관련 이렇게 머터리얼적인 어찌 보면 그런 뭐 원자재 관련 부분, 여러 가지 부분들이 안정을 취한다는 것은 악재가 없어야 된다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악재에 소멸되는 시점을 1분기를 볼 거냐, 2분기를 볼 거냐는 사실은 시장에서도 지금 어떻게 지금 대응할지 못할 정도로 지금 러시아발이 제일 큰 시점이라고 봐지고요. 두 번째는 지금 코로나 팬데믹 전 세계적인 성향에 의해서 너무 빈부가 너무 정확하게 강하게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나눈다면 이 부분은 조금 장기화가 돼야지만이, 근데 우리 같이 이게 성장성 높다든지 아니면 경제 수준이 높은 국가들은 빨리 회복력은 오지만 이제 좀 가난한 나라든지 신흥 국가들은 좀 힘들 거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 시장, 글로벌 전반적인 시장 자체가 좀 약간 둔화로 가면서 좀 이렇게 차이가 뚜렷하게 면밀하게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일단은 단기가 아니라 좀 약간 중장기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내년 1분기면 고물가에서 중물가로 내려올 수 있을까요? 아니, 그 말씀은 아니고요. 저는 이제 물가의 고점을 찍었다. 이제 이런 걸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물가의 고점을 찍고 연말 금리가 제 생각에는 뭐 이제 지금 목표 금리가 뭐 3.75, 4.0, 제 생각에는 3.75 이상 갈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가령 이제 미국 금리가 3%대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저는 사실상 그 미국 고용도 한두 달 내에 부러질 걸로 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올해 연말까지의 금리, CPI가 어쩌면은 올해 연말까지 7%대 밑으로도 빠질 수 있다. 그리고 내년도 1분기 정도면은 6%대에서 놀 수 있다. 그리고 인플레 정점, 물론 이번에 어제 이제 근원 CPI가 좀 반등이 나오면서 상당히 불안감을 키우긴 했지만 인플레이션은 분명히 정점은 찍었다. 이런 관점에서 초록불 눌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코멘트가 나와 있습니다. 윤겸 전문가의 코멘트입니다. 지표가 말해준다. 인플레이션주, 포르쉐주 주목하자. 갑자기 또 가쁜 포르쉐네요. 예, 관련주 좀 움직이는데 어떤 종목 볼까요? 예. 제가 이제 9월 첫 시간에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9월 연휴도 끼고 또 미 노동절 증시 휴장도 있고 또 13일 아주 중요한 최고로 중요한 CPI 발표가 있다 말씀을 드리면서 뭐 사투리, 이북 사투리 써가면서 제가 놀면 시험장으로 가자고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현금도 좀 비중을 강화하고 그리고 이제 저번 주에도 제가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 미경제를 낙관론, 연착륙할 수 있는 낙관론으로 또 봤었고요. 지표가 또 좋게 나왔는데 지수는 또 떨어지는, 또 그 이유는 또 이제 금리 인상을 하겠다는 신호탄이다라고 했고, 상당히 좀 돌아가는 여러 가지 전반적인 증시 관련된 사항들이 좀 현기증 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렸는데, 뭐 어제도 중요한 이제 CPI 발표 나면서 뭐 CPI 지표는 좀 이렇게 둔화되는 모습 보였는데, 말씀 뭐 앞에 전문가님도 언급하셨지만은 근원 CPI가 중요하죠. 식품과 에너지를 뺀 근원 CPI가 연준에서 가장 중요시 보는 지표다 보니까 이게 이제 0.6% 상승하다 보니까 지표가 이제 조금 뭐 이제 기대치보다는 좀 적게 나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이 이유로 인해서 또 증시가 2년 6개월 만에 좀 과대 폭락하는 그런 결과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참 현기증 나는 어지러지한 좀 증시가 아닌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번 달 월말까지도 현금 비중을 좀 더 비중을 늘리시면서 좀 더 폭풍우가 지나가고 나서 가라앉은 상황에서 좀 증시를 대응하는 게 어떨까 그 말씀 드리고요. 금리는 이제 어차피 이제 50bp는 저도 물 건너갔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 75bp냐, 100bp냐인데 또 100bp로 가기에는 또 시장의 충격이 너무 클 것 같고 75bp로 가는 과정에서 상당히 혼조와 좀 복잡한 증시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제 이렇게 이제 CPI가 높게 나오면서 기대치보다 높게 나오면서 또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높은 이제 물가를 이제 얘기하면서 언급하면서 본인의 중간 선거
11월 중간선거를 갖다가 대비해서 또 본인의 치적 인플레 감축법을 이제 통과시킨 이유에 대해서 또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표는 예상치보다 좀 좋게 나오지 않다 보니까 또 증시는 과대 폭락을 하고 금리 또 인상이 돼도 되고 또 중간선거도 맞물려 있고 또 계속 이런 복잡한 증시가 이어지기 때문에 또 이번 달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보수적으로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더더욱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증시 잠깐 보면은 헝다그룹이 부도 사태는 좀 막은 것 같습니다. 중국 정부가 여러 가지 이제 지원을 해서 헝다그룹이 이제 진행하는 공사 부분이 다시 재개된다고 하네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제 이 헝다그룹마저 어떤 부동산 이런 대란에 이어서 뭐 부도라든지 아주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다면 또 이게 증시 여파에 엄청난 또 메가톤급 영향을 줄 수 있는데 다행히 이건 한숨 돌려서 진행되고 있다. 근데 이제 이런 이제 변수 부분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또 변수 중에서 또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전쟁이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 또 반전 공세를 펴가지고 또 매섭게 또 공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독일의 슐츠 총리하고 또 푸틴이 또 통화를 뭐 오랫동안 했다고 하네요. 이 전쟁을 외교적으로 해결하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좀 지금 전 세계 증시가 악재가 맞물려 있고 좀 어렵게 펼쳐지는 장세에서는 역시 전쟁이 어떠한 해결을 하는 해결책의 키가 아닐까. 만약에 전쟁 종료만 된다면 증시의 악재는 한 50% 정도 거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계속 요 러우 전쟁을 또 지켜보면서 흐름을 좀 파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증시를 대응하자는 말씀드리고요. 이제 우리 증시로 돌아와서 이런 이제 전반적인 지표, 미증시 연동성 민감성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하방 경직성이 있다 보니까 바닥은 좀 지켜주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제 미증시를 따라가면서 박스권이 계속 좀 이어지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고요. 현대차 그룹에서 이제 폐배터리 관련해서 또 주목을 하고 있고 거기 또 진출을 한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어려운 시장에서 2차 전지 관련된 폐배터리 주도 한번 좀 보자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환율이 또 1,500원까지도 열려 있다는 지금 또 어두운 전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아시아 각국들이 어려운 나라들이 또 그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좀 달러를 갖다가 풀어가지고 지금 방어 전쟁에 좀 나섰는데 이 부분이 참 골치 아픈 부분이죠. 달러가 어디까지 강세가 갈 것이냐.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정점 고점은 왔다고 하나 이 부분이 또 증시에 줄 수 있는 부분도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 모빌리티라고 이제 뭐 이제 그 전기 자전거, 그다음에 이제 이거 타는 그 주행 타는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이제 전기 모빌리티 이동용 수단 그런 부분이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고 정부에서 또 지원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장일수록 좀 틈새를 좀 보면서 이런 좀 이슈가 될 수 있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들을 한번 좀 종목들을 파악해 보는 게 어떨까 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끝으로 이제 오늘 본 제가 관심 섹터는 지금 인플레 금리 인상제 예고됩니다. 올라갈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은행 관련주들을 한번 좀 다시 한번 돌아보자라는 뜻에서 인플레 관련 은행 관련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은행이라든지 푸른저축은행, 고려 신용정보 이런 종목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증시를 대응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늘 제가 이따 추천드릴 텐데요. 포르쉐 관련주, 포르쉐가 이제 IPO 기업 상장을 하죠. 기업 공개 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이제 공급하는 기업들이 또 있습니다. 최근 며칠 사이 좀 올라갔는데 또 좀 눌림목 왔다가 또 재차 상승할 수 있는 상승 여력이 남아 있기 때문에요. 관련주들 임팩이라든지 코리아 FT 3기 종목을 좀 보고 있습니다. 이 관련된 종목을 한번 좀 체크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시 시황과 상황과 또 이제 관심 섹터 이 정도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시의 중요한 변수 물가뿐 아니라 전쟁 이슈 주목해 주셨는데요. 세 분께 간략하게 불빛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 수혜주 가운데 나는 은행주 매수 관점이다. 초록불. 그리고 종합상사주 같은 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자원 쪽 인플레이션 수혜주로 보시면 그리고 사시겠으면 노란불. 에그플레이션 관련주 보겠다. 빨간불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 종합상사,
에그플레이션으로 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 수혜주. 여러분은 또 어떤 종목 보시나요? 채팅창 남겨주세요. 에그플레이션 관련주는 뭐 오늘 움직이는 비료, 사료 쪽도 될 수가 있고요. 또 음식료, 스마트팜으로까지 또 확대시킬 수도 있습니다. 농기계 등등. 자, 의견 보겠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노란불 끄셨네요? 예, 아예 꺼주셨고요. 관심 전혀 없다. 최인호 전문가는 에그플레이션 관련주, 윤겸 전문가 은행주 매수 관점으로 지금 보십니다. 자, 이렇게까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오전장을 마무리하는 전략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주 동향부터 알아볼까요? 신은석 캐스터입니다. 네, 강한 녀석들의 강한 녀석들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만에 시장 표정이 다시 바뀐 모습이죠. 미국의 CPI 쇼크로 미증시가 급락한 가운데 우리 증시도 같이 밀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코스피는 2,400선 밖으로 밀려났다가 다시 회복한 모습이고요. 코스닥도 780선 초반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미국 연준의 고강도 긴축에 따라서 은행과 채권 추신 관련주들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IT와 반도체 등 경기 민감주들의 낙폭이 큰 가운데 그나마 태조 이방원 종목들이 견조한 흐름으로 버텨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시장이 이런 만큼 어제 강한 녀석들에 쏟아졌던 티켓들은 오늘은 좀 쉬어가는 모습인데요. 그래도 우리 강한 녀석들 전문가분들의 전략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현재까지 전문가별 토마토 티켓 보유 현황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네, 신기수 전문가님이 티켓 2장으로 단독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 밑으로 신상원, 윤겸 그리고 이정호 전문가님이 티켓 1장으로 공동 2위를 달리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 그러면 오늘 강한 녀석들에는 또 어떤 추천주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자, 오늘 어떤 종목으로 오전장을 또 마무리할까요? 전략 종목으로 보겠습니다. 오늘 3가지 종목인데요. 먼저 신기수 전문가 LG이노텍, 최인호 전문가 자화전자, 윤겸 전문가 인팩입니다. 인플레이션 수혜주 얘기하니까 신기수 전문가님 표정이 굳으셨네요. 라고 앞산솔님께서 글 남겨주셨는데요. 자, IT주 LG이노텍 보겠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애플 수혜주죠? 예, 일단 지금 4분기 때 아이폰 14 주문량이 상당히 좀 이제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3분기 대비해서 지금 30에서 40%까지 주문량이 지금 느는 걸로 이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그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의 이제 프로 시리즈 그쪽의 점유율이 지금 굉장히 좀 확대가 되면서 작년 4분기 때 65%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올해 4분기 때는 85%까지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메라 화소수가 지금 이제 아이폰의 이제 프로 시리즈에는 화소수가 상당히 좀 증가하면서 새로운 이제 카메라 모듈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단가가 상당히 좀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전면 카메라까지 지금 신규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폰 하나만 갖고도 이렇게 뭐 단가도 올라가고 카메라 이제 공급량도 늘어나고 이러면서 매출이 엄청나게 늘어날 거고요. 이러면서 지금 하반기 때 영업이익이 무난하게 지금 1조 원 달성할 걸로 전망을 지금 하고 있고 이건 뭐 이제 컨센서스 상회는 뭐 당연한 거고요. 지금 전망이 그래서 굉장히 좀 하반기 때 좋습니다. 거기다 이제 플러스 해가지고 전장사업부가 지금 자율주행차 핵심 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 카메라, 또 라이다, 레이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글로벌 30개 자동차 회사로 다 공급 중인데 사실 올해 턴어라운드를 약간 점쳤어요. 작년 말만 하더라도. 근데 지금 뭐 올해까지도 반도체 공급난이 있으면서 자동차 생산 차질들이 많이 있었죠. 그것 때문에 이제 턴어라운드가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뭐 현대차 소식만 들어도 반도체 공급난이 좀 완화된 걸로 들리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쪽에 그 전장 사업부도 턴어라운드 기대를 충분히 해볼 수가 있고요. 잠깐 좀 차트 보시면은 이 LG이노텍은 계절 요인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제 아이폰 출시 때문에 맞물려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신고가를 내는 구간이 보게 되면 늘 이 11월, 12월 달 요 부분입니다. 그 연말 연초에 한 번씩 이렇게 주가가 신고가를 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4분기 때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또 이제 그 아이폰에 그 공급하는 이제 그런 매출이 상당히 좀 늘어나면서 다시 신고가를 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매수는 뭐 현재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 매수. 그리고 목표가는 신고가 한번 낸다 생각하고요. 46만 원을 목표가로 잡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이번에 나왔던 저점 부근입니다. 32만 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을의 초입, LG이노텍의 매수의 적기라는 판단입니다. 아이폰 14 신제품 효과 예상되면서 하반기 실적 성장 기대되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46만 원, 손절가는 32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또 하나의 애플 아이폰 수혜주가 있습니다. 최인호 전문가의 자화전자, 손떨림 방지 액추에이터를 애플에 공급하죠. 투자 포인트 알아보죠. 네. 저도 오늘 아까 전에 이 두 종목 중에서 뭐가 나을까 해서 대형으로 갈까 해서 그래도 자화전자가 제가 한번 방송에도 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서 일단 자화전자를 한번 가지고 나왔고요. 일단은 뭐 자화전자는 뉴스플로에도 많이 오픈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성장의 기회가 높다는 거, 그만큼 이게 지금 폴더폰이라든지 이는 고급화된 시장에서 화두가 되었다는 점.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지? 이 카메라 모듈이 뭐지? 우리가 쓰고 있는 핸드폰이 이런 거구나. 그러면 계속 발전해 나가는 어쨌든 계속 발전에 같이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있다고 저는 봐지고요. 차트의 흐름을 보더라도 뭐 지금 아시다시피 강하게 오름도 있을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낙폭도 제대로 눌림목도 제대로 주고 이제 추세가 이제 우상방으로 가는 분위기에 어제는 또 좋았다가 또 오늘은 또 이렇게 좀 빠지고 하는 어제 보면 애플의 움직임에 좀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봐집니다. 근데 이 회사를 좀 크게 좀 봐주면 좋겠어요. 카메라 모듈 부품 사업을 신규 이제 신설 투자가 계속 크게 나가니까 하나의 어찌 보면 회사가 그러니까 특화되어 있는 회사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잡다한 여러 가지 캐시카우를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하나의 기술을 특화해서 이거를 대량 생산 또는 위탁을 받아서 생산해낼 수 있는 캐파를 증설시키는 이 부분에 조금 저는 초점을 좀 뒀다고 보고요. 뭐 시총도 뭐 5천억 미만으로 제가 알고 있지만 아무튼 이 종목 괜찮습니다. 괜찮고 지금 시장에서 많이 움직이는 종목인데 제가 한번 자화전자를 보겠습니다. 지금 자화전자를 보시면요. 지금 저 시총 같은 경우에는 5,54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전자 어차피 다루는 회사다 보니까 그렇고 지금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평선에 봤을 때 20일 이동평균선을 일단 위에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과대 낙폭에 대한 불안감은 좀 없다고 좀 봐지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시장의 흐름 봤을 때는 지금 애플의 오늘 좀 시장에 좀 안 좋은 부분을 좀 보여줬지만 그래도 시장을 한번 조금 더 본다면 충분한 상승세가 있을 거로 예상되고 일단 차트적으로 우상방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좀 목표가를 3만 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전부 3만 원까지 보고 있는데 3만 원까지도 더 뚫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3만 6천 원까지 뚫은 적도 있었지만 3만 원을 보고 있고요. 일단 손절가는 2만 4천 원대를 일단은 보고 있으니까 2만 4천 원대에 되면 이 종목을 다시 한번 검토하시면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거래량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나쁘지 않다고 저는 봐지기 때문에 오늘 같은 장에 조금 낙폭이 3.5% 빠졌으니까 이 종목들 한번 보시도 좋을 거로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애플 아이폰 수혜주, 카메라 모듈 중소형주로 증설을 하고 있는 자화전자, 매수가 현재가, 목표가는 3만 원, 손절가 2만 4천 원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부품주고요. 포르쉐 관련주인 임팩인데요. 투자 포인트 주시죠. 네. 제가 오늘 이제 포르쉐 관련주 임팩을 들고 왔습니다. 850억 달러의 이제 기업 가치가 있는 이제 포르쉐가 IPO 기업 공개를 통해서 이제 유럽 시장에 상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국내 관련주로 임팩이 있는데요. 임팩은 이제 포르쉐의 전자 제어 서스펜션 시스템에 관련된 부품을 갖다가 공급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상당히 좀 어떤 매출적이라든지 성장세에 있어서 기대가 좀 되고요. 월봉 차트를 보더라도 상당히 그동안 2021년 6월을 기점으로 해서 상당히 계단식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지금은 상당히 저점 구간에 지금 내려와 있다. 또 이 기업이 이제 기술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상당히 높습니다. 기술력 점수라든지 기술 투자 지수는 상당히 높은 거에 비해서 기업 가치는 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특징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저점을 딛고 추세 전환하는 상황에 좀 와 있고 포르쉐가 이제
어떤 중기적으로 또 상승, 수혜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오늘 임팩을 좀 추천드리고요. 2019년부터 매출도 뭐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전년 대비 상승하는 모습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입가는 종가에 매수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9,100원 제시해 드리고요. 손절가는 여유 있게 7,300원 내로 오면은 거기까지 좀 간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7,300원 많이 무너진다면 다시 재차 진입하시는 걸 추천 말씀드리면서 임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업 가치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다는 판단이고요. 자동차용 동력 장치를 만드는 임팩, 매수가는 종가 제시합니다. 목표가는 9,100원, 손절가는 7,300원이었습니다. 오늘 세 분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확인해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십시오. 경계감이 높아진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금 중요한 그 비중들 잘 챙겨가시면서 남아있는 그 또 주식 비중으로 또 적극적인 트레이딩을 위해서 저희가 또 한번 전략을 세워봤는데요. 잘 참고되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오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